자, 일본은 엔화를 지키려고 26조엔을 썼습니다. 그런데도 엔화는 39년 만에 최저치를 찍었습니다. 자, 여러분, 오늘은 환율 얘기를 좀 해볼까 합니다. 오늘 이 이야기는 일본 이야기가 아니에요. 우리 원화가 8월 말에 마주하게 될 이야기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숫자부터 보겠습니다. 2011년 동일본 대지진 직후에 1달러는 75엔이었어요. 그런데 지금은 163엔입니다. 15년 만에 엔화 가치가 반토막 아래로 내려간 겁니다. 이게 얼마나 무서운 일인지 우리 기준으로 좀 바꿔볼게요. 여러분 통장에 1억 원이 있습니다. 한 푼도 안 썼습니다. 그런데 세계 기준으로 보면 그 돈이 4,700만 원이 돼 있는 겁니다. 투자를 실패한 것도 아니고 사고가 난 것도 아닙니다. 그냥 가만히 있었는데 재산 절반이 사라진 겁니다. 일본 국민들이 지난 15년 동안 겪은 일이 정확히 이겁니다. 여기서 대부분 이렇게 생각을 하십니다. 엔화는 원래 좀 약한 통화 아니야? 그런데 전혀 아닙니다. 오히려 정반대였어요. 엔화는 세계에서 가장 대표적인 안전자산이었습니다. 전쟁이 나거나 금융위기가 터지면 전 세계 돈이 엔화로 대피를 했고, 그래서 엔화가 올랐었어요. 2008년 금융위기 때도 엔화는 강세였습니다. 그런데 지금은요, 중동에서 전쟁이 격화되고 유가가 92달러를 넘겼는데도 엔화는 오르지 않고 떨어졌습니다. 더 결정적인 건 이겁니다. 22년 일본 정부가 엔화를 지키겠다고 15조엔을 시장에 쏟아부었어요. 결과는 161엔 돌파. 24년 상반기에 다시 11조엔을 넣고 있습니다. 결과는 163엔 돌파. 31년 만에 금리까지 올랐습니다. 그래도 안 멈췄습니다. 여러분, 핵심은 이겁니다. 돈을 쏟아부어도 안 멈춘다는 건 시장의 문제가 아니라 나라 구조의 문제라는 뜻입니다. 그럼 왜 이런 일이 벌어졌을까요? 이유는 딱 세 가지인데요. 이 첫 번째부터 보겠습니다. 일단은 실질금리라는 말 어렵게 들리겠지만 아주 간단합니다. 내가 받는 이자에서 물가 상승률을 뺀 겁니다. 이게 진짜 내 돈이 늘어났는지 줄었는지를 알려주는 숫자입니다. 일본 기준금리는 1.0입니다. 그런데 실제 체감 물가는 2.8% 수준으로 추정됩니다. 빼보면은 마이너스 1.8%입니다. 쉽게 말하면 구멍 뚫린 지갑입니다. 은행이 이제 매년 1%를 넣어주는데 지갑 밑으로 2.8%가 새 나간다는 뜻이에요. 은행에 돈을 맡기는 게 손해인 나라가 된 겁니다. 그래서 일본 국민들이 어떻게 했을까요? 엔화를 버렸습니다. 주식으로, 그리고 해외로 나갔습니다. 디지털 송금으로만 6조 8천억 엔이 빠져나갔고, 해외로 나가서 돌아오지 않는 돈이 11조엔을 넘었어요. 자기 나라 국민이 먼저 자기 나라 돈을 던지기 시작하면 그 통화는 방어가 안 됩니다. 외국인 탓이 아니에요. 잠깐 제가 더 들어가기 전에 앞서 얘기를 좀 하나 하겠습니다. 최근에 또 제 이름을 사칭하는 사기꾼이 많이 있어요. 저는 절대 더보기란에 명시한 가입비 외에 금전적인 요구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해외 선물이나 코인 리딩은 진행하지 않으니까 절대 속지 마시길 바랍니다. 특히 요즘처럼 환율이 불안할 때 달러 리딩, 무슨 환차익 보장 같은 연락이 많아지니까 저는 그런 거 안 해요. 절대 하지 마시고 꼭 기억해 주세요. 자, 두 번째 이유입니다. 물가가 오르면 금리를 올리면 되잖아. 맞는 말입니다. 그런데 일본은 그걸 못합니다. 일본의 GDP 대비 국가 부채가 236.7%예요. 재정위기로 무너졌던 그리스보다 높아요. 금액으로는 1300조엔, 우리나라 돈으로 약 1경 2000조 원입니다. 빚이 이만큼 있는 상태에서 금리를 올리면 어떻게 될까요? 이자 부담이 폭증합니다. 그럼 그 이자를 내려고 국채를 더 찍어야 하고, 그걸 본 시장은 저 나라 재정 위험한데? 라고 판단을 합니다. 그럼 엔화는 더 떨어지겠죠. 실제로 일본 정부가 재정 건전성 조항을 빼고 지출을 늘리겠다고 발표하자 10년물 국채금리가 97년도 이후 최고치로 폭등을 했습니다. 시장에서는 벌써 일본판 트러블 쇼크 이야기가 나옵니다. 이제 일본판 트러스 쇼크 이렇게 보시면 돼요. 그래서 쉽게 말하면 이래요. 카드 값이 너무 커서 브레이크를 밟는 순간 차가 멈추는 게 아니라
뒤집힌 상태예요. 물가를 잡을 유일한 무기를 쓸 수 없는 나라. 이게 지금 일본이에요. 자, 그리고 세 번째죠. 일본 국채. 지금 누가 사왔을까요? 과거에는 국민이 샀어요. 일본은 세계에서 저축률이 가장 높은 나라였고 국민들이 그 저축으로 정부 빚을 좀 떠받쳐 있었어요. 근데 일본은 빚이 많아도 국민이 채권자니까 괜찮다라는 말이 여기서 나온 거예요. 근데 지금은 그 국민이 은퇴를 해버렸어요. 베이비붐 시대가 은퇴를 하면서 저축률은 마이너스로 돌아섰습니다. 이제는 넣는 게 아니라 빼쓰는 시대예요. 연금마저 국채를 팔기 시작했어요. 그럼 지금은 누가 살까요? 중앙은행입니다. 새 엔화를 찍어서 자기네 나라 국채를 사고 있어요. 그 결과 일본 중앙은행이 일본 국채의 49%나 들고 있어요. 이걸 가장 직관적으로 말하면 이래요. 우리 집 빚을 우리 집 금고에서 새 돈을 찍어서 갖고 있는 거예요. 집안에서는 문제가 없어 보여요. 근데 밖에서 보는 사람 입장에서는 그 집 돈의 가치는 어떻게 될까요? 당연히 떨어집니다. 엔화 하락의 진짜 정체가 바로 이거예요. 그래서 일본은 어떻게 됐냐? 여기가 우리가 진짜 봐야 할 부분인데 지난 30년간 일본인의 실질 소득은 96% 수준이었습니다. 오른 게 아니라 오히려 줄었어요. 같은 기간 미국은 2.3배, 독일, 프랑스는 1.6배가 됐습니다. 세계 경제에서 일본이 차지하는 비중은 1995년 17.5%에서 지금 4%로 떨어졌어요. 인당 GDP는 34,000달러, 한국에 역전을 당했습니다. 26년 상반기 기업 도산은 12년 만에 최다입니다. 여러분, 통화가치 하락은 뉴스 한 줄로 끝나는 이벤트가 아니에요. 30년에 걸쳐 국민의 월급과 자산이 조용히 깎여나가는 과정입니다. 자, 그러면 여기서 진짜 질문입니다. 그러면 한국은 안전한가입니다. 너무 무섭죠? 지금 원화 환율 생각보다 안정적입니다. 그래서 많은 분들이 안심하십니다. 그런데 이유를 아셔야 돼요. SK 하이닉스 ADR 관련으로 260억 달러가 들어왔어요, 한국으로. 이 달러가 원화로 환전되면서 환율을 눌러주고 있는 거예요. 제가 어제 라이브 방송에서도 설명을 드렸죠. 이 환전은 8월 말까지 이어집니다. 문제는 그 다음이에요. 지금 환율은 우리가 체력이 좋아서 나온 숫자가 아니죠. 해열제를 맞은 상태입니다. 약효가 떨어지는 8월 말 이후는 이제 체온이 우리 몸의 진짜 상태인 거예요. 그때 환율이 유지되는지가 가장 올해 중요한 관전 포인트입니다. 그리고 사실 일본에서 봤던 신호 중 일부는 한국에서도 이미 나타나고 있어요. 첫 번째, 한국도 실질금리가 마이너스 구간입니다. 이자보다 체감 물가가 높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예금 대신 부동산으로, 달러로, 미국 주식으로 갑니다. 일본 국민들이 했던 것과 똑같은 행동이에요. 두 번째, 외국인 매도는 곧 달러 수요입니다. 외국인들이 주식을 팔면 그 돈은 원화로 남아있지 않죠. 달러로 바꿔서 나갑니다. 이때 국민연금이 그 물량을 받아주지 않으면 주가와 환율이 동시에 무너집니다. 우리가 이미 몇 번 봤던 장면이죠. 세 번째, 부채 경로입니다. 한국의 GDP 대비 국가 부채는 현재 50% 미만입니다. 그런데 2040년에는 80%까지 갈 것으로 전망됩니다. 인구 구조 때문에 세금 낼 사람은 줄고 복지를 받을 사람은 늘어납니다. 이건 정책이 아니라 계산의 문제입니다. 그리고 결정적인 차이가 하나 있어요. 일본은 그래도 세계가 인정하는 통화국이라는 거예요. 한국의 원화는 아니죠. 같은 충격이 와도 우리 쪽 완충 장치가 훨씬 얇습니다. 자, 여기까지 들으시면 이렇게 반박하고 싶은 분들이 계실 거예요. 그 반론들 저는 다 맞다고 봅니다. 그래도 남은 문제만 짚겠습니다. 한국의 부채는 50%대잖아. 일본은 236%랑 비교가 되냐? 맞습니다. 하지만 영국 트러스 사태, 부채 비율 96%에서 터졌습니다. 236%가 돼야 위험한 게 아닙니다. 게다가 영국은 기축통화급이었고 우리는 아닙니다. 우리 안전선은 더 낮게 잡혀야 돼요. 그래서 한국은 수출로 달러를 벌어오잖아. 이거 맞아요. 그런데 지금 환율이 버티는 거예요. 그런데 그 방어력이 반도체 하나에 몰려있죠. 만약에 반도체가 이제 꺾이기 시작하면, 사이클이 꺾이는 구간에서는 그 방패가 사라지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일본도 30년 걸렸는데 왜 지금 겁을 주냐? 맞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공포의 시간이 아니라
관찰의 시간입니다. 그리고 그 신호는 환율에서 오지 않습니다. 재정 규율에서 먼저 와요. 그래서 투자 가치, 투자자 입장에서는 실제로 봐야 할 건 딱 4가지예요. 하나, 8월 말 이후 환율 레벨, 하이닉스 효과가 거친 뒤에도 유지되는가. 둘, 내년 800조 원 예산, 전년 대비 10% 이상 늘었습니다. 이게 성장률로 회수가 되는 지출인가, 그냥 쓰고 끝나는 지출인가. 셋, 재정 준칙 도입 여부. 규칙 없이 늘어나는 지출을 외국인은 가장 싫어합니다. 넷, 외국인 순매도가 나올 때 연금이 받아주는가. 환율은 결과입니다. 원인은 항상 재정과 금리에서 먼저 움직입니다. 뉴스에 환율이 뜨면 이미 늦은 겁니다. 자, 오늘 내용을 그래서 3줄로 정리를 해보면, 하나, 엔화의 하락은 사고가 아니라 구조입니다. 둘, 원화의 안정은 아직 시험받지 않았습니다. 셋, 갈림길은 환율이 아니라 재정입니다. 자, 여러분이라면 8월 말 이후 어떻게 보시겠습니까? 댓글로 의견 남겨주시고, 매일 아침 시황과 대응 전략은 더보기란 아래 무료 커뮤니티 방에서 함께 나누고 있습니다. 부담 없이 들어오셔서 함께 보시죠. 자, 오늘도 여기까지 말씀드리며 마무리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